따뜻한 반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관한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저마다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기사를 각각 실었는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희가 2부에서 박지원 의원한테 들었죠. 자, 그러면 오늘 3부에서는 이 청와대 부속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문거리 권력 운운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연세대 개관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부속실, 지금 1부속실장이 이재만 비서관이죠? 그렇죠? 그분은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인가요? 1부속실장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죠.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부속실은 비서실 안의 비서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고, 일정을 담당하고 수행도 하고, 또 상시 보고 접근할 특권을 갖고 있죠. 일거수일투족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가장 근접해서 보좌하는 핵심 비서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문을 제일 많이 만지는 분들이 문거리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뭐 대통령께 손님이 오거나 보고 인사가 오면은 안내도 하고 이렇게 그대로 해야죠. 그렇다면 부속실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부속실의 수장이죠. 예, 부속실은 통상 지금 청와대로서는 직급이 높지는 않습니다. 1급 비서관입니다. 물론 1급도 최고위직 그렇죠. 직급이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있고 각 업무를 관장하는 수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부속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속실장은 비서실 체계 안에 들어있지만 비서실장의 지휘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 비서실장의 지휘를 직접 받지는 않는군요. 네,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죠. 예. 대통령 지시를.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자리인데 말이에요. 예. 월권이나 자칫하면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 자리죠.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부속실장으로 갑니까? 그건 대통령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암만 해도 대통령께서 하루 종일 옆에 두는 비서관이니까 좀 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측근을 많이 쓰고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야당 때 대통령의 공보비서를 제가 26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편하시니까 데려다 놓으셨겠죠. 그렇군요. 예. 제1부속실장은 지금 정호성 씨가 비서관이 맡고 있고 제2부속실장은 안봉근 비서관이 맡고 있는데 그분들 다 야당 때부터 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이죠.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만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이고 근데 제2부속실장은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정부 때는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담당,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 담당이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혼밥이니까 사실 저는 그 이부속실은 자연 폐기될 걸로 알았는데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행과 관절 담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총무는 그러면 이제 청와대 살림을 전부 관장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인가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예. 인사에 관여했다고. 그렇게 보면은 물론 인사위원회 위원은 나름대로 파워를 행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문고리는 많이 잡지만은 이론적으로는 큰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번에 권력 암투 문건 파동의 이면에는 인사 난맥상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상개통 공식 체계를 벗어난
인사 추천이나 권한의 행사들이 이런 결국 권력 다툼으로 내부 갈등으로 비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런 제1부속시장이나 제2부속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의 어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 생각하고 이 부속실장의 움직임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가끔. 업무가 다릅니다. 네. 부속실장이 비서실장한테 대들면 안 되죠. 비서실장이 엄격히 대들기 하겠어요. 청와대 수장이신데 예. 수장이시고 부속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존재 여부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도 뭐 그런 일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비슷한 업무를 했고 또 거쳐온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 우리 김한정 교수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명예롭게 청와대를 나오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권력 행사나 관련 비리로 인해서 사법 처리된 역대 부속실장들도 여럿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김 교수님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유혹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진짜 줄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저는 운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 때도 무슨 스캔들, 무슨 게이트,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 오프선 청와대 인사들도 있었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위험 인물이라 문제성 인물들이 제게는 접근을 안 했어요. 또 기피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 5년 동안에 3년 3개월을 한 자리에서 모셨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꼼짝마 하고 모셨는데 저는 그 대통령께서 저한테 대한 그런 기본적으로 신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임에 대한 보답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제가 대통령께 충성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그런 공직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보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정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두면서 조심했습니다. 예. 물론 조심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바로 그런 입장에서 보실 때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지금 이 문제를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건 자체의 신비성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유출한 놈 잡아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 진상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은 또 진짜 답답해하는 것은 어떻게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인사를 놓고 파업 게임이 벌어지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청와대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정보 보고 문서에 현 대통령하고 가까운 또 과거에 모셨던 사람이 외부에서 무슨 이런 개입을 하고 또 현 비서실장을 앉혀라 둬라 이런 지라시에다가 알려줘라 하는 식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난맥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대 수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땐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 문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서가 국가기밀 문서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여야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들이 함부로 복사해 나가고 뿌려진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알면 웃을 일입니다. 그 복사도 다 누가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그거 다 나온다고 그러던데. 글쎄요. 저는 청와대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비밀문서 취급 규정도 있고요. 또
필요한 자료들은 파쇄하게 돼 있고 또 개인이 그 공적인 문서를 다 사무실 밖으로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의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감시 체계 그리고 이 그런 관리 체계가 왜 무너졌나? 저는 이게 바로 청와대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선 라인이나 아니면은 좀 변칙적인 청와대 운영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감시와 균형,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생기죠. 사실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는 건 모든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도 조직이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이 이런 식으로 불거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청와대 내부에서의 통제가 상당히 느슨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 측근 정치, 측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측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측근은 어느 조직이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측근의 역할은 도리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잉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대통령께 또 지도자께 여론을 전달하고 고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의 문제점을 대통령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 아니면 국정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문제점들을 대통령께서 제대로 보고받고 있느냐는 의심들이 많아요. 의구심들이. 그거는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정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죠. 예.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저런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우선 그 대통령 주변 분들도 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각성을 하셔서 예. 본인들이 억울한 면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검찰이나 또 이런 극단적으로 조사받고 검증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청와대 계실 때 찌라시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죠. 예. 이게 보고서가 됐나요? 그게? 그런데요, 모든 정보는, 순도의 문제도 있고, 또 첩보도 있습니다. 추정도 있고. 찌라시는 첩보 아니겠어요, 사실? 예, 찌라시는 사실 대부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론 많이 과장되거나 가공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나, 도리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이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똑똑해서 바로 잡아야죠. 찌라시가 횡행하는 사회는 투명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비밀주의,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뜻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도리어 이런 문구까지 외부에 유출돼서 국가적으로 큰 지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요. 오늘 세계일보를 보면은 박지만 이직그룹 회장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당시의 남재준 국가정보부장한테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김기춘 실장은 누군가의 농간이라고 판단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전후 맥락을 좀 더 들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게 청와대 경험을 한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그 정도 사안이면 비서장이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유출이 됐으니까. 유출됐다는 정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응당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비서실장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말 그 책임을 이나 그런 충분한 역할을 안 했던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연세대 개건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성용 선수, 예? 오늘 새벽에 골 넣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소환지시티가 프리미어리그 14차전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소환지시티가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후반 33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0대0을 이제 1대0으로 만드는 골이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거의 골을 넣기 어렵다라는 아주 사각에서 때린 골이 반대편 골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또 골이 하나 추가돼서 이제 2대0으로 팀이 승리를 했고요. 기성용도 프리미어리그에서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은 지금 6위까지 올라왔고요. 여러 언론에서 기성용 선수가 아주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이번 경기 내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골키퍼 그린이라는 선수가 엄청나게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했는데 기성용이 때린, 각이 없는 곳에서 때린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스카이 스포츠나 이런 데서도 그린 골키퍼가 이번 시즌 최고 활약을 보였는데 기성용이 한 방에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비활동 기간에 훈련해야 한다는 김성근 한화 감독의 말을 두고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활동 기간이 이제 겨울이겠죠, 뭐,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12월 한 달, 그리고 1월에 반 달,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프로야구 선수는 그 운동을, 공식적인 개인 운동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데요. 그건 뭐 선수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받는 월급이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치 월급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달은 월급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없는 날 훈련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예. 김세영 기자? 예,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소식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FA,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 거품 논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요, 이 FA 거품 논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선수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구단에 의해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FA 논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올해 FA 시장에서 최정 선수, SK 소속이죠? 86억 원. 롯데 소속 장원준 선수가 84억 원. 삼성의 윤성환 선수가 80억 원에 계약하면서, 야, 이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FA 거품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일단 그 입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거품이라는 건 사실은 실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가치에 비해서 뻥 튀겨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지금 최정 선수라든지 장원준 선수, 이 선수들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오히려 최정 선수는 뭐 시즌 초반에는 100억 원대 계약 예상도 나왔었고, 그렇지만 뭐 올해 약간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선수 스스로도 뭐 그 가치에 대해서 적정하게 구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원준 선수의 경우에는 원소속 롯데 구단의 경우에는 88억 원까지 사실은 그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두산으로 이적할 때 84억 원, 무려 4억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예. 그 부분이 거품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동의할 수 없고, 또 그런 선수들의 이제 정당한 권리라든지 시장 가치에 의해서 매겨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구단의 과열 경쟁에 선수들이 마치 돈만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억울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거품 논란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에게 원인이 있어서 나왔으면 저희도 충분히 그런 입장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거품 논란의 진원지는 결국은 이제 KBO 규약이라든지 구단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최정 선수라든지 장원 선수는 오히려 그 가치보다 더 뭐 돈을 적절하게 본인들이 이제 받았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FA 거품이라든가 과열 양상은 결국은 절대적으로 그 선수들의 공급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 부족 현상을 실제로 구단들이 자신들의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 뭐 우선 협상 기간을 뭐 넣어가지고 원소속 구단이 뭐 일주일간 독점적으로 뭐 협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FA 취득 연한을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은 9시즌 다 뛰어야 FA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시장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적게 되고 그 때문에 결국은 이 몸값 뭐 폭등이라든지 거품 논란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유명한 뭐 스캇 보아스라는 그런 이제 대리인 에이전트들이 사실은 몸값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대리인 제도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품 논란에 있어서의 그 원인이 선수라고 비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단 뭐 저는 프로 선수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프로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프로야구가 아직은 적자인데 좀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과연 어떤 회사들인가? 우리나라 유수의 이제 대기업들이고 실제로 구단 자체는 이제 독립해서 주식회사 뭐 삼성 라이온즈라든지 이렇게 개별 구단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에 뭐 소속되는 계열사라든지 여러 그 대기업 계열사에 속해 있습니다. 뭐 그런 그 구단의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구단이 지불하는 몸값 자체가 뭐 거액이다,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일본 구단이라든지 미국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구단들도 충분히 그거는 감당할 수 있고 그만큼 그 국내 선수들이 이제 그 구단에 소속되면서 어떤 구단 이미지라든지 실제로 뭐 우리 선수들은 뭐 삼성의 이승엽이니 뭐 SK의 최정인이 이렇게 되고 실제로 어떤 다른 광고 계약을 찍기도 쉽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단이 그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수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FA 규정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좋은 선수들이 시장에 나와서 구단들도 좋은 선수를 또 잘 판단을 해서 또 적절하게 자신들의 이제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뽑는 제도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취득 기간을 조금 낮추는 부분. 그래서 지금 너무 9년으로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년, 뭐 일본은 7년,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1, 2년은 기간을 낮춰서 좋은 선수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또 A급 선수들만 우대받는 게 아니라 B급 선수들도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구단도 적정한 값의 선수를 필요한 그 금액과 시기에 이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상제도가 너무 선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서 다른 팀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개선을 한다든지 그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선 협상 제도도 없애고 실제로 그 모든 구단들이 적정한 시장 가치를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선수들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화가 끊겨서 요거 확실히 못 물어봤는데, 좀 아까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한테요. 한화 김성근 감독이 비활동 기간 훈련 금지는 자살합니다. 12월 선수들이 훈련을 하지 않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비활동 기간에 훈련 금지가 아니라 단체 훈련, 합동 훈련, 구단에서 지시 감독하는 훈련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비활동 기간이라는 거는 뭐 선수들 1년 내내 우리 근로자처럼 고용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고용이 돼 있고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우리 그 근로 그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이클의 선수 뭐 신체 리듬이나 사이클에 맞춰서 뭐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그만큼 몸을 회복시켜주는 기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김성훈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는 워낙 그분이 이제 야구도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으로서 아직 우리 구단은 좀 뭐 수뇌부가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책임이 상당히 과도하게 감독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좀 선수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프로고 자율적으로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 고리를 제대로 끊어서 뭐 구단, 선수, 감독님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율훈련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프로야구협회 김선웅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윈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 지킴이 윈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윈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1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윈가드. 신율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4부는 빅데이터의 뉴스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새는 말이에요. 이 요새가 아니라 하여간 요새는 거의 매일이지 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정윤의 문건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십상시나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SNS 반응은 어떻습니까? 십상시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역사에 관한 단어죠. 그렇죠. 이게 뭐 한나라 때 뭐 국정을 농단했던 내시들의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만 5천 건 정도 검색이 될 정도로 뜨거웠는데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때문에 이제 지금 나라 전체가 시끄럽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여전히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용자들 SNS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윤회 씨가 많이 언급됐을 것 같은데 연관어 분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십상시와 관련해서 압도적인 연관어 1위가 이제 정윤회 씨였는데요. 예. 뭐 이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정호성 수석 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예.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뭐 박범규 새정치연합 의원이 뭐 무슨 이 진상조사 뭐 맡았죠. 규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센 발언을 한 윤여준 전 장관. 그다음에 박지만 씨도 이제 십상시와 관련해서 십상시와 관련해서 이제 높은 언급량을 보였는데요. 그 전체 연관의 1위는 역시 청와대였고요. 그다음에 찌라시, 권력, 뭐 세계일보, 비선, 뭐 이래서 이제 전체 이 십상시와 관련된 사건 성격이 연관어만 봐도, 그러니까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비선에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 이다. 뭐 이런 이제 여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을 알 수 있는 이제 긍부적 연관어를 보면, 뭐 의혹, 그다음에 망하다, 뭐 이제 어리석다, 엄청나다. 뭐 판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이건 이제 긍부적 연관어가 아니라 부정 연관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이거과 관련해서는 이건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정윤회 씨 언급량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정윤회 씨 언급량이 십상시에 5배가 넘는 8만 7천 건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정윤회 씨가 이번 주는 가장 뜨거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정윤회 씨와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의 1위는 당연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이어서 여기도 청와대, 세계일보, 그다음에 찌라시, 그다음에 권력 비선 등의 단어들이 이제 뒤를 이었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그다음에 언론, 의혹, 이 검찰 수사 등이 올라서 이번 이제 문건 유출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인물 연관으로는 역시 뭐 박근혜, 김기춘, 이명박, 이재만, 최태민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요. 긍부적 연관 역시 의혹, 궁금하다, 그다음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 루머 등이 올라서 이번 문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가령 이 정윤회 씨가 이제 반박 성명도 내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 조홍천인가요? 조홍천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SNS상에서도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보고서 파문하고 관련해서 리트윗이 많이 된 트윗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리트윗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가령 뭐 이 예전에 대화력 유출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력 유출은 국민의 알 권리라더니 뭐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니 뭐 이런 이제 이 트위터, 이 비교 트윗 원래 이게 대꾸 트윗이 이제 인기가 많거든요. 잘 퍼지고 이것저것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김무성 대표는 찌라시 봤다고 무혐의 처리, 뭐 찌라시를 모은 정윤회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있었고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그 정윤회 사건을 터뜨리니 당군 이래 최대 비리라며 국정조사 요구하던 그 이명박의 사자방이 쑥 들어갔다. 우연일까? 뭐 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트윗들도 많이 터져 나갔습니다. 아니 뭐 사자방은 계속 국정조사 아마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그 사실 지금 이거 문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역대 정권들이 이런 경우는 그것도 공직기강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글쎄요. 본인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이거 본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서랍을 뒤져서 오늘 저 세계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또 박지만 회장이 문건 유출을 알고서 그 김리춘 비서실장과 그리고 당시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한테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그렇게 움직인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결국 그때 막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안 터졌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특정 언론이 어쨌든 이걸 입수한 것. 지금도 많은 걸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사실 얼마나 많이 뭘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이게 큰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 SNS 인물 언급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먼저 10위입니다. 정윤회 씨 문건 유출 관련해서 이름을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9위는요, 요즘 핫한 드라마죠. 이 드라마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임시완 씨입니다. 8위는 정윤회 씨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함께 이름이 올랐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7위는 성남FC 구단주 징계 파문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꾸준한 언급량을 유지하시는 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역시 이번 주도 10위부터 6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정치 관련 인물들이 많네요. 근데 아닌 분이 9위에 지금 그 랭크된 임시완 씨네요. 그죠? 네네. 미생의 주인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윤태호 씨 여기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미생 관련해서는 언급량이 꾸준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 임시완 씨 아이돌 스타죠. 아이돌 스타이면서 이제 장그래 씨 역할을 맡아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임시완 씨 언급량이 14,000여 건인데 장그래 언급량은 34,000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만큼 드라마 인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드라마 미생을 언급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려 75,000건이 검색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이 제목이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실제 동시간대 시청률보다 SNS에 더 많이 언급되는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미생도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을 언급한 문서의 리트윗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래서 가령 뭐 드라마 미생을 본 어느 중국인의 반응, 암, 사랑, 백혈병이 없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3,000회 이상. 예리하시네, 이분. 네. 예.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장백기의 방이 현실적이어서 좋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주호민 씨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미생의 오 차장님 보면서 느낀 건데 나도 차장 됐으면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죠. 주씨니까. 뭐 이렇게 써서 웃음을 자아냈고요. 어떤 트위터리아는 미생은 내 안에 레전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극찬을 해서 드라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왜 인기를 끌 수 있냐면, 전 사실 우리나라 그 일반 드라마를 보면요. 남자 주인공은 하루 종일 여자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 뭐 여자 생각 꽉 차고. 맨날 이런 드라마만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드라마를 안 봐요. 근데 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감의 폭이 무지개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웹툰 때부터. 그렇죠. 현실의 직장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갖가지 인간 군생들. 진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야, 저런 인간도 지구상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대학을 안 나온 주인공이 그렇죠. 서울역 앞에 그 배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신자유주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데인데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직장 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지를 이게 페이소스가 굉장히 짙은 뭐 이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되지 않은 측면도 저는 굉장히 이 드라마 흥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리얼리티가 굉장히 살아있다 이런 과장되지 않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제발 좀 맨날 그 삼각관계 사각관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드라마 남자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맨날 하루 종일 연애만 생각하면 언제 돈 벌어요 그거?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속해서 지난번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에 계속 언급량 10위 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약간 좀 거만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순위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성남 FC 그 축구 구단의 구단주라는 군요, 그 시장님께서.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구단주인지. 근데 이제 성남 FC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몇 게임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탈락할 위기에 있어서 SNS에 이재명 시장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글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축구연맹이 구단주 징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또 이재명 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되풀이되면서 언급량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그 화제 인물이에요 보면. 그렇죠. 뭐 어떤 홍준표 경남지사와 더불어서 지자체 단체장 중에 가장 화제를 이끌고 다니는 3인 중에 두 사람이 아닐까 이런. 그래서 어떤 언급량을 보면 가령 무상급식, 무상보육 언급량 전체 연관의 1위가 홍준표 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언급량 1위가 인물이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홍준표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좀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언급량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 인물 언급량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5위는 늘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정치인 중 한 분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요. 4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인권선언 채택 논란으로 올랐습니다. 3위에는 사자방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지했고요. 2위는 오랜만에 1위 자리를 내두셨군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위는 신율 교수님과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오늘 이미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십상시와 관련된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SNS 인물 언급량 순위의 용경민이었습니다. 예, 용경빈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십상시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10사람인데. 이 중에서 누굴까? 예. 정윤회 씨겠죠? 네, 그죠? 네. 이번 주는 뭐 쉽습니다. 예. 뭐 계속 쉽긴 했지만 이번 주는 어쨌든 대통령을 밀어내고 다시 1위에 오른, 그러니까 좀 굉장히 오랜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1위를 차지하다가 예. 이번 주는 또 이제 바뀌었어요, 순위가.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도 계속 화제긴 화제인데, 예? 네네. 뭐, 차기 야권 대권 후보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그렇죠. 사람. 예, 두 분이 꼭 1, 2위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언급량들이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움직이면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네. 뭐 박지원 의원이나 뭐 이제 정세균 의원 경쟁자들과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최근에는 그 서울 인권선언 채택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동성 결혼 문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아하. 서울 인권선언을 추진을 했었어요. 서울시랑 같이. 예.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인권선언 채택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민단체와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시민운동가 출신인데 예. 이 인권 관련 시민운동 단체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이번에 좀 언급량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나란히 순위에 오른 경우는 사실 많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어떻게 정윤회 씨가 1위를 하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 야권에서 사자방 관련한 국정조사 논란으로 계속 언급량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윤회 씨가 이제 1위로 올라가면서 사실 2, 3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랐지만 언급량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언급량이 굉장히 줄었죠. 예. 오히려 이제 정윤회 씨한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또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승찬 대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우리가 흔히 막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마지막으로 인사 하나 좀 해주시죠. 뭐 그동안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PD님, 작가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아이고, 여러 개 했었는데 우리 팀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즐거워요. 그 출발새 아침은 사실은 본방이 이 방송 끝나고 하는 식사일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죠. 좋았고요. 그게 이게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청취해주신 그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상당히 또 인기 코너였고, 저희가 제작진 일동이 꼭 말씀드릴 게 있답니다. 함께 먹은 아침 식사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저희 제작진 일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도 하시는 일 꼭 다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본인의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니까 사정이 또 없어지면 저희가 또 모실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빅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 목소리 큰 사람들이 발언을 주도해왔던 시대라면 예. 앞으로는 어쨌든 전체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그 미래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사회가 좀 더 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내린 거 발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고 사고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 양면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불안하거나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